역에서 잘못 내린 남매, 늦은 밤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 그리고 길에서 갑자기 붙잡힌 청년. 30여 년 전 이 세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냉동 탑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들이 향했던 곳은 형제복지원이었습니다. 그곳에 감금된 사람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끔찍한 폭행과 노동탁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산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불황인 임시보호소였습니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서 운영되던 이곳이 어떻게 이 한국판 홀로코스트가 된 것일까요? 검찰 과거사 운영위원회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 열차 시간표를 보는 과정에 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왔느냐 이러므로 이래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이래 왔다. 차를 좀 놓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가려고 열차 시간을 확인 중에 있다. 이래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제 안전한 파출소에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앉아 있다가 저녁쯤 되니까 이제 수송차가 와가지고 그 갑작스레 그 경찰이 태워 보내니까. 내무부 훈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람들이 잡혀간 겁니까? 이게 1975년부터 87년까지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네.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내무부 훈령으로 해서 당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제 불황자들을 이제 거기에다 수용을 했고 네. 또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는 당시에 이제 우리가 88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불황인들을 한꺼번에 이제 한다 해서 당시 아마 삼천교육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게 실제로 그다가 실적을 올리니까 실제 이제 거리에서 잠시 이제 누웠던 잠자는 사람들을 갑자기 이렇게 세워서 신분증 내라고 신분증이 없으면 바로 차에 태워서 네. 형제복지원에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네. 지금까지 사망자가 한 500여 명이 넘었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진상 규명이 예전부터 이게 피해자들이 많이 주장을 해 왔는데 사실 이 법적으로 이게 제대로 이게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한 사건입니다. 강제로 끌려왔던 이들에게 형제복지원의 생활은 말 그대로 끔찍했습니다. 불황인을 가르쳐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겠다라는 취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해자 이상철 씨가 4년 전 저희 채널A에서 증언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가면 신입소대로 들어갑니다. 다 군인용으로 쓰고 이제 뭐 직책 같은 것도 뭐 소대장, 중대장 이런 식으로 군대식으로 이제 뭐 재직 훈련도 받고 그러거든요. 신입소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과정이 다 폭력으로 이제 가는 거죠. 말이 복지시설이었지 실제로는 전혀 달랐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비유할지 모르겠지만 IS나 어떤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처럼 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왜가 제 기억이 나냐면 제가 수습 기자 시절에 이 사건을 이제 취재를 하고 아하. 안에서 이제 그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악몽이 되살아나는데 그때의 인권 유린이나 이것 참상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일단은 신분증이 없으면 말할 대로 데려갔기 때문에 불황아로 보고 데려갔는데 그 사실을 기본적으로 가족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로서는 이제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라진 것도 모르고 가족들이 찾다가 실종된 줄 알고 가족이 자살한 경우도 있고 아하. 또는 그 가족의 시설을 찾으러 형제복지원에 갔다가 거기에서 도로 수용이 돼가지고 같이 수용이 당하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가족들까지요. 예, 그리고 뭐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성고문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건 아주 비일비재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동아일보가 여기서 특종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참상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정확하게 그 검찰이나 그 법원에서 충분하게 어떤 진상 규명이나 그다음에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 마무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조치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551명의 입소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원의 실체는 한 검사의 눈에 적발돼서 우연히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용원 검사는 복지원의 원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재판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고작 징역 2년 6개월만 선고받았습니다. 자, 김광상 변호사님. 네. 이 검사는 이 수사를 직접 했던 검사는 굉장히 중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고 의아해했다고요. 근데 그 김용원 검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아, 그래요? 물론 같이 근무는 안 했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고등검찰관제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하고 옷을 벗었는데 굉장히 이게 대가 강합니다. 네. 대나무처럼. 그래서 윗사람 지시나 부당한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결국 뭐 출세는 하지 못하고 중간에 옷을 벗었고 저 얘기도 제가 그 당시에 좀 들었었는데 네. 굉장히 어떤 정의에 불타는 뭐 그런 검사였다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어요. 혹시 증거 확보를 많이 못해서 그렇게나 판결이 나온 건 아닐까요? 이제 그것은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네. 그런데 그 김용원 검사는 수사는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하. 수사 방해와 관련된 외압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네. 이제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단 본인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횡령, 특수강금, 초지법 위반, 외국화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이걸 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아하. 위에서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처음에 징역 15년에 벌금 6억 8,178만 원을 구형을 했거든요. 네. 구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도 어느 정도 형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죄명 5개를 적용해서 징역 10년, 벌금 6억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항소심으로 갑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형제복지원과 관련돼서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강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을 데려다 강금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해서 사망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고등 항소심에서 뭐 사회 사업가로서 공과에 대한 평가 정상을 참작한다. 아하. 그래가지고 일단 징역 4년으로 이 형량을 10년을 4년으로 축소를 시켜요. 네.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 갔는데 아까 말씀 특수 강금죄에 대해서 이건 법령에 의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하.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무부 병력 범위에 그렇죠. 의해서. 제일 중요한 특수 강금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항소심에 와서 징역 3년으로 선고를 하고 또 대법원 대법원은 또 파기 환송해갖고 2년 6개월로 고등법원에 또 형량이 줄고 그 다음에 대법원을 가갖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핑퐁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심 징역 10년이 2년 6개월로 적어진 거죠. 네. 도대체 이 김용원 검사가 당시 충분한 증거까지 확보하고 기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연히 외압이 있었죠. 이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파헤치는 것은 이 전두환 정권의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전두환 정권의 국정 지표를 손상시키고 공격하는 행위로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수사를 방해를 했죠. 자, 그때 당시에 부산지검장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박희태 네. 씨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울산지청에 있을 네. 때 얘기예요. 그 울산지청의 상위 기관이 이제 그 부산지검이 되는데 그 부산지검장이 박희태 당시 지검장이었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원 그 현 변호사가 그 이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박희태 당시 부산지검장을 대검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박희태 전 그 의장이고 그 지금 당시에는 지검장이죠. 이분이 그 굉장히 노예하는 분이에요. 저는 기억 안 난다. 네. 너무 30년 전 일이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모른다는 취지로 그냥 조사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박희태 부산지검 당시 지검장 윗선에서 내려왔던 외압에 대해서 그 다리 역할이 됐던 당시 박희태 지검장이 중요한 얘기를 할까라는 데서는 좀 저는 부정적인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 복지원장, 이 박인근 복지원장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신뢰를 얻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저도 지금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박인근 원장이었죠. 네. 근데 이제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장로로 불렸고 장로로 그때 불리기도 해서 기사를 그렇게 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사실 사회사업이라고 했던 공로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얘기 나온 대로 국민 포장이라든가 국민운동 공백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 그때 이제 그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하고도 그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형제복지원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박인근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부산지검장이던 박희태 지검장이 아마 이거의 평제복군에 대한 이런 인권 유린 수사에 대해서 소극적인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이 어떤 지금 검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복지원 운영도 보면 네. 실제로 완전 군대식으로 다 했다는 거죠. 네. 부대장, 대대장 등등 해놓고 완전 군대 조직으로 해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이제 그걸 하게 되고 또 일을 나가게 되면 네. 제대로 못하면 바로 이제 몽둥이로 이제 팬다든지. 아하. 김영훈 검사가 사실 저걸 발견한 게 우연히 사냥을 하러 갔다가 네. 갔는데 이 노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몽둥이를 드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막 때리고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한테 아 저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이제 형제복지원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감시를 하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저렇게 몽둥이를 때리기도 한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제 본인이 육군 상사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을 군대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검찰이 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건을 다시 짚어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이수희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희태 당시 부산지검장이 만약에 기억이 희미하다, 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이 과거사를 끝까지 뭐 밝혀낼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조사를 해서 이제 실체의 진실은 좀 밝힐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제 비상상고를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총장이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라도 법령에 위반된 경우는 이제 비상상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전 판결과 다른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 당시에 외압을 가했던 수사를 했던 사람이랄지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 그래요? 공소시효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은 그지만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하. 어떤 그러한 인권 유린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거라면 네. 사실은 시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저도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대학을 다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는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불량아도 없고. 아하.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이 형제복지원이랄지 아니면 삼천교육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제도가 불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비뚤어진 그러한 어떤 세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정말로 아무런 처벌할 근거나 이런 건 지금 없지만 오직 그냥 진실을 밝히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남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못한다, 관련자들을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진상이 드러나서 네. 당시에 공무원들, 특히 저 검찰 수사 라인이나 이런 데서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은 저는 이거는 국가배상도 지금 시효가 다 완성이 돼서 특별법으로라도 저는 이 구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고발 프로그램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거기에 나왔던 한 분이 피해자가 10대 초반에 저게 붙들려 간 거예요. 13살인가 몇 살. 이 사람은 공부도 잘하던 친구예요. 근데 S분이에요.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몇 년을 그렇게 강제 노역에 구타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이 다 피폐해지고 한창 공부해야 될 학창 시절이 그다음 송두리째 빼앗겨진 거잖아요. 네. 나머지 인생도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아하. 거예요. 그분의 그 뜨거운 눈물을 제가 정말 봤거든요. 근데 박인근 그 몇 해 전에 나왔던 고발 프로그램에서 박인근 당시 원장 그 가족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개인에 대해서 뭔가 그 뭐 손해배상이 이러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특별법으로라도 해서 저는 국가가 네.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들춰보겠다고 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